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뉴스연구소 들어가기 전에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오광수 수석이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네네. 사의 표명을 했네요. 네, 그 차명 대출 그리고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됐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거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지금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통해서 알리겠다,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예요. 그럼 지금은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만 나와 있는 건가요? 단독 보도 있고 이후 이제 후속 보도 나오고 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사의 표명한 건 맞다. 예.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알리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브리핑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 수석은 뭐 민정수석 내정 발표 전부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다 안팎의 반발이 많았지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 능력이 탁월하다.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점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 그리고 셀프 대출, 저축은행에 뭐 대출을 했는데 차명으로 빌려서 대출했다는 의혹, 그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이제 대통령실도 곤란했는데 근데 대통령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냐 보면은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사의 표명을 반려를 했었는데 네. 어제 오후에 또다시 사의 표명하면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경향 보도에서도 오 수석이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알렸었다고 해요. 대통령실에 그럼 지명되기 전에 알렸다고요? 네, 지명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 알렸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적임자로 보고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강행 의지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해야 하는 자리인데 공직자의 뭐 부동산 비위 같은 거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오 수석도 아무래도 정부에 부담 줄 수 없다고 고려해서 네. 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밤사이 들어온 속보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예, 이제 하나 뭐 짚어볼 만한 게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 고위공직자들이 그 사의를 표명하는 거는 다 조율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라고 오히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텐데 그럼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갈 건지. 왜냐하면 이제 장관 후보자 국무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비서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네. 민정수석이 고위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고 갈 건가 말 건가 이걸 판단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 낙마하고 가는 걸로 정리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했을까?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네. 제가 연구소 시간에도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칭찬할 정도로 이제 행보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다만 약점이 인사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뭐 당사자들이 이제 다 부인하고 있고 아직 해명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뭐 김병기 의원 의혹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원내대표 뭐 경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예. 예전에 2008년에 불법 정치자금 그 보냈던 그 사람한테 다시 2018년에 빌렸고 안 갚았다라는 내용이 지금 인사청문 요청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포기하고 가고, 그러니까 누구는 안고 가고 이런 것들을 따져 볼 텐데 지금 흐름상 오광수 수석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인사 문제가 조금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건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속보에 이어서 밤사이에 들어온 또 다른 큰 뉴스는 이른바 3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후보자 추천이 어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야의 후보자 추천 바로 대통령이 밤에 지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흘 내에 지명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요일 전에는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어젯밤 11시 9분에 지명을 했다고 밝혔어요. 네. 그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최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네, 맞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후보자 추천은 이제 반나절 정도만 이제 바로 지명을 한 건데 그만큼 이제 빨리 특검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대행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고요. 네. 최상병 특검 이명현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추천 인물 균형도 이제 맞췄다고 볼 수 있고요. 조 전 대행부터 설명하면 내란 특검 이제 조 전 대행은 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 재직 당시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 감사원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감사위원 시절에는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네. 그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이게 제동을 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반연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어제 법조계 의견 물어봤는데 네. 조특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조특검과 또 다른 후보자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특검에 대해서 독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물면 이제 놓지 않는다. 능력을 되게 인정받는 인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민특검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 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추천의 군 법무관 출신 이 특검은 뭐 좀 옛날 일이긴 한데 과거 200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그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하, 이렇게 세 사람.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네. 뭐 새 특검의 파견 검사 뭐 120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후보 검사들 이제 파견을 하게 되고요. 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장 140일에서 170일이라서 예.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수사 경험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좀 다수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은 이렇게 감사원 출신, 뭐 판사 출신 이렇습니다만 그 밑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다수 투입이 돼서 같이 네. 빠르게 수사할 것이다. 이 말씀 박순봉 기자. 네. 사실은 다음 주 초 정도에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겠느냐.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들 많이 봤는데 어제 밤에 바로 속전속결 지명까지 끝났어요. 네,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랐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에 취임을 했잖아요. 대선 다음 날에 4일에 취임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날에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10일에 국무회의 의결되고 그 다음에 그제 수요일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민주당하고 혁신당이 추천을 했고 어제가 목요일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시 8분에 밤 11시 8분에 바로 지명을 했거든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미 이 세계 특검은 대선 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거니까 각 당에서 추천자를 이미 좀 생각해놨던 거 아닌가? 대통령도 누구누구를 염두에 좀 뒀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모든 게 다 조율이 돼서 준비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됐던 검찰개혁안 같은 것들도 이 모든 구상들이 대선 전에 이미 이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으로 특검이 어디까지 규명해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일단은 기존의 수사기관들보다는 훨씬 더 잘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검사 숫자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7명이 늘어나가지고 21명이 됐는데 원래는 14명 가지고 한동안 계속해서 수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상병 의혹만 했던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했고 노하우도 좀 부족했고 이런 상황들이었으니까 이제 특검만 20명이 들어가가지고 6개월 정도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나은 여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재를 해보면은 좀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시점이 탄핵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엄 전국 이후에 수사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이번에 특검 전국에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이제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공수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또 각각 지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새로운 사실들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완전히 특검 전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유례없는 3특검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도 그런데 특검의 특성이 좀 있어요. 이제 아까 어떤 특수부검사 건가요?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다양하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란 특검에는 경찰 특수단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뭐 경찰에서도 일부 올 거고 뭐 공수처에서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던 뭐 변호사,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네. 소스가 되게 다양해지고요. 아. 입이 훨씬 더 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게다가 계속 언론 브리핑을 하잖아요. 특검에서. 이걸 하느냐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통과가 됐죠. 맞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하고
세 개의 특검은 이제 뭐 3특검이라고 하지만 이제 각각 개별 특검인 거잖아요. 네. 개별 특검이 각각 브리핑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언론사들은 다 모든 언론사들이 다 TF팀을 꾸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례 없이 큰 규모의 특검에 맞춰서 유례 없이 큰 규모의 취재팀을 다 구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한 6개월 정도는 이 특검 전국이 쭉 벌어질 거고 그다음에 결론을 무조건 특검은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도 아마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까지 쭉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전국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죠. 국민의힘도 입하전. 오늘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최종 선출자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후보 이렇게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었는데 예. 어제 방송 끝나고서부터 이제 확 출마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선을 치르게 돼요. 네. 지금 3선의 송원석, 김성원 의원이 2파전으로 되고 있고요. 그 민주당은 뭐 지금 명심이다, 뭐 두 후보 간 차이점이 그렇게 없다 이랬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패배 원인 두고 계파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 간 차이도 지금 뚜렷한 상황입니다. 네.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TK 대구 경북 출신, 경북 김천이고요. 그리고 김성은 의원은 수도권 이렇게 이 차이점이 있고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출마 회견에서는 특정 계파를 위해 출마하진 않았다고는 했지만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에서 미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송 의원은 이제 친윤계에서 미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두고도 좀 온도차가 있는데 김 의원의 경우는 뭐 절차나 실행 과정은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이제 변화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좀 긍정적인 쪽. 네, 송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 이제 반대 부정적 입장이거든요. 이런 차이가 좀 있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선거 패배 이후 이제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경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당 수습 쇄신 논의해야 되고 네. 또 여소야대 정국인데 여기서 네. 이제 소수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정부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후보 등록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추가 출마 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대체로 2파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이제 좀 중요하게 거론됐던 인사들 중에 하나가 김도부 의원인데 김도부 의원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 맞아요. 각 당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 가졌는데 분위기가 아무래도 달랐어요. 민주당은 이제 선거 승리니까 되게 밝았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정권 교체 성공을 꼽으면서 이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과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그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를 언급하면서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박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친이명계 지지를 받으면서 단독 입후보에서 원내대표 했는데 뭐 그 기간 탄핵소추안 통과됐고 정권 교체를 달성한 되게 기록적인 원내대표로 남게 됐고요. 박 직무대행은 지금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로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 뭐 주변 의견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출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맞습니다.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때 비상계엄 책임 물고 이제 물러난 그 이후에 자리에 올라서 대선을 치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 어제 그 회견에서 좀 여러 복잡한 심경을 얘기를 했어요. 예.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애증 같은 게 좀 느껴지긴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영입해서 정권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다. 3년 전 그때 당내 경제력 있는 대권 후보가 없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단일화가 당원들의 열망이었다. 그 당원 당규에 따라 절차대로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이 왜 최근에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정말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떠나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쏟아내는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억울한 거 많았는데 나 참았다. 이제는 좀 말하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 한참 이야기한 것들이 화제가 됐는데 박순봉 기자. 네. 일단 양당의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뭐 민주당한테 꾸준히 봤으니까 뭐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예. 네,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좀 해보면은 네.
지금 개파전으로 인식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송원석 의원은 뭐 범친윤 아니면 범주류 이런 쪽에 속하고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 쪽으로 이제 속하기 때문에 개파전으로 인식은 되는데 어제 메시지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묘한 게 뭐냐면은 네. 개파 대표로 나오기는 하지만 개파색을 감춘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다 개파 대표로 그분들을 보고 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네. 보이고 싶진 않아 하는 그럼 상황. 왜 그렇게 안 보이고 싶냐? 네. 일단 주류 입장에서 송원석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일단 구도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친윤이라는 구도가 유리하긴 합니다. 의원들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숫자가 그렇죠. 훨씬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음. 친한계는 좀 단단하긴 하지만 숫자가 많이 적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친윤이라는 이 이름이 좋지가 않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영향력도 이미 사라진 상황이고 그게 이제 약간 구태처럼 보일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영남권에서 또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것이고 수도권에 반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감추는 그림이고요. 또 반면에 그럼 김성원 의원은 왜 친한계를 내세우지 않느냐? 사실 이거는 친한계 쪽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 이제 발표문을 보고 나서 하는 뭔데요? 얘기가 그 내용 자체가 네. 별로 개파색이 안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 그동안 안 했던 그렇게 뭐 목소리를 안 냈던 의원이니까. 네. 아.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별로 친한계 색채를 안 내세우느냐? 네. 이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친한계에 갇히면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양쪽 모두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개파색은 감추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키는 누가 잡고 있어요? 이 원내대표 경선의 이제 어떤 방향 같은 거? 지금 이제 원래는 개파 위주로 일단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범주류가 좀 주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어제 보니까 흐름 중에선 재선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좀 뭉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재선 의원들. 어제 재선 의원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뭐 16명 내지는 뭐 18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원내대표를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선 의원, 모 의원이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뭐라고 거기서 했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재심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개혁안을 좀 수용을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김용태 위원장의 5대 개혁안 수용하고 임기 연장도 좀 해줘라 이 네. 얘기예요. 5대 개혁안 안에 9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자 이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재선 의원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만약에 그 친윤 이런 것도 사실 없어진 데다가 자기네들 이제 그룹 구성을 보니까 친윤도 있고 비윤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중도도 있다라는 재선 거예요. 그룹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내대표 선거는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한 20여 명 정도 네. 가까이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내 지도부 중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는 목소리를 못 내고 이름도 못 올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풀려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 일부 더 합치게 되면 네. 재선 의원 그룹이 한 20여 명 정도가 비슷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이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중요하군요. 네, 중요한데 근데 그럼 그렇다면 김용태 위원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사실 김성원 의원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쪽에서 봤을 때는 김용태 위원장을 살려두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범친윤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재선 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예를 들면 송원석 의원도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재선 의원의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재선들 한 20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친한계 포함해가지고 초선들 대략 합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50명 정도는 김용태 위원장의 그 유지를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반이네요. 네, 그러면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그러면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임기 연장되지 않겠느냐, 네. 개혁안대로 가지 않겠냐 이 얘기인데 송원석 의원이 지금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저희가 바로 계시는데. 인터뷰 할 겁니다. 인터뷰 할 거라서 제가 질문할게요. 이 5대 개혁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용태 위원장 임기 연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원석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후보한테 아예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갈까요? ES24 닷새째 마비. 온라인 도서 구매 공연 예매 사이트죠. 그래서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공연 예매로도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예스24
해킹 사태가 이게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제가 좀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냥 먹통인 거죠? 네, 죄송하다 공지가 떠올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닷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닷새째. 월요일부터 닷새째인데 그 지금 먹통도 먹통인데 그 예스24가 입장을 계속 번복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는데 이제 개인정보위가 이제 조사에 나서자 그 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조사에 나서자 이제 그때 개인정보 유출 확인 시엔 개별 통지 드리겠다 이렇게 좀 달라진 내용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또 사이버 보안 당국의 문제 해결 지원을 거부하고 이제 거짓으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예스24가 그제 입장문을 내면서 그 키사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키사 측에서는 이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해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10일과 11일 예스24 본사로 그 직원들을 보냈는데 구두 설명만 들었을 뿐 그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반박하고 있어서 이제 거짓 해명 논란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예스24는 15일까지는 시스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이면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는 정상화하겠다. 그게 돼야죠. 지금 여기 마일리지 적립해놓고 책 구입하거나 공연 예매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피해가 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